함께 김진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좀 내려주시면 전체적으로 네,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될 김진희입니다. 네, 먼저 토론에 참여해주신 조윤서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프로의 세계 아마추어가 돼서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신 연구원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연구단측에 감사드립니다. 네, 떨리고 부끄럽고 또 후회도 되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해방 후 남북 문화정책 연구입니다.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해방 전후 극장과 법률을 보고 다음에 해방 후 미소 군정의 극장 정책을 분석하고 이걸 바탕으로 국립극장에 대한 열망과 시대적 반향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우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네, 이 글의 목적은 해방 전후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남북 문화 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극장은 극을 공연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초기 극장은 극을 공연하는 공간이라는 의미 외에도 연희의 공간이자 강연장, 연회장, 무대 예술 작품을 공연하는 공간 또는 영화관 등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었습니다. 기능과 역할은 당시 대중들의 인식에서 극장의 의미보다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극장은 연희, 무대예술 작품, 영화관, 강연장, 연회장 외에 식민지 하에서는 조선인들에게 회합과 결속, 연대와 저항의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광복 전후 극장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첫째, 새로운 공연 양식의 유입과 관련됩니다. 전통적인 공연은 특별한 무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서구의 공연, 또 활동사진, 영화가 들어오면서 공연을 위한 전문화되고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극장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면서 극장은 종전과 보다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가에 운영되는 새로운 공연장으로서의 개념과 기능을 또한 필요로 하였는데요. 전통적인 공연과 구분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극장이라는 공간이 대두되었습니다. 즉 극장은 신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이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개념으로서 폭넓은 규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식민지라는 셋째, 새로운 체제의 정착 성립과 관련됩니다. 당시 조선이라는 사회는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다양한 체제의 시험 공간이 되었습니다. 조선은 전통 사회에서 식민지 사회를 거쳐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 분할 통치라는 역사적 대혼란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관통하며 존재한 극장은 본래의 기능과 역할 외에 새로운 체제에 맞게 변형되고 변화하며 활용되는가 하면 검열의 대상이자 통제 공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체제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광복 전후 극장을 중심으로 극장의 개념과 기능, 공간 운영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방 전후 극장의 개념 분석입니다. 해방 직후 극장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연극, 음악, 무용을 공연하는 공연장을 명명하는 용어 외에 예술단체, 예술조직을 명명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자유극장, 해방극장, 서울예술극장, 조선예술극장, 혁명극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극장은 공연을 하는 공간으로서 극장이라는 의미와 함께 극장을 운영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명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는 오로지 예술단체, 예술조직을 명명하는 용어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따로 장을 구분하진 않았고 극장의 개념에 대한 분석은 각 장에서 시대별 극장의 특징과 함께 설명할 것입니다. 둘째, 해방 전후 극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석입니다. 광복 이후 예술가들의 활동 공간으로서 극장은 부족한 문화시설로 인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연예술의 공연을 위한 장소, 예술인들의 아카데미를 위한 장소, 민간단체의 협의와 토론을 위한 장소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으로 기능하였습니다. 셋째, 해방 전후 당시 법률 재개정을 통한 극장의 통제와 극장 정책에 대한 분석입니다. 식민지 시기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극장과 관련한 법률을 재개정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일본의 법을 조선에 적용했으나 1910년대 중반부터 조선 총독부령, 즉 조선 내의 자체적 법을 제정하여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극장 관련 법이 검열과 통제만을 강화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법들은 일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려하고 독려하는 내용을 담기도 하였습니다. 남한의 미군정 시기 극장 관련 법률은 대부분 식민지 시기 일본이 제정한 법률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검열과 통제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해방 직후부터 북한의 법률적 권한을 보장하여 표면상 미군정과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넷째, 해방 후 극장이 남북한 문화정책에 따라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해방 직후 남북한은 미소군정의 대한 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문화정책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소군정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 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극장은 문화적 공간인과 동시에 미소군정의 대한정책 전개를 위한 통제의 장이자 홍보의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방 후 남북한에서 설립된 국립극장의 설립 배경과 설립 과정에 대한 분석입니다. 당시 국립극장의 의미는 단순히 국가에서 설립 운영하는 극장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미소군정 하에서 문화정책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상징적 기관이었습니다. 남북한에서 국립극장의 설립 과정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이런 차이가 남북한 문화예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당시 국립극장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의 근대 극장입니다. 최초의 극장은 협률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주장은 여러 학자들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이 여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률사는 최초의 근대식 실내극장으로 이름이 있지만 희대, 즉 희대는 공연을 지금 극장이라는 뜻인데요. 희대는 이제 공연을 하는 장소, 또 당시에 희대라고 불렀는데 협률사는 희대의 다른 말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혼란이 있어서 많은 학자분들이 여기에 대한 혼란 때문에 희대를 협률사 또는 협률사를 희대라고 혼용해서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정리하자면 첫째, 희대와 협률사에 대한 내용들을 많은 역사적 자료와 연구자분들의 주장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첫째, 희대와 협률사는 2층으로 명명할 수 없으며 별개의 기관입니다. 둘째, 희대와 협률사는 최초의 실내극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최초의 실내극장은 이자 관립극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실내극장이라 하면 인천에서 세워졌던 1985년에 세워졌던 인천의 협률사입니다. 셋째, 협률사와는 또 다른 기관입니다. 협률사는 설립 초기부터 희대 회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업적으로 연희를 연행하였습니다. 당시 활동 사진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당시 활동 사진의 인기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률사의 당시 활동은 실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협률사는 궁중내 음악과 무용에 관한 일을 담당했던 장학원이 1897년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교방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교방사의 2층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즉 협률사는 궁중내 음악과 무용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협률사 이후에 1900년도 초부터 사설극장이 등장하였습니다. 사설극장은 물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극장들이었는데요. 이 극장들은 도시와 상업화로 인한 시대적 요구와 식민지란 정치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수적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장과 영화관이 합쳐진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본래는 공연장이나 영화관으로 활용되기도 또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또는 독특하게 운영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설 상업극장은 극장주들이 봉건사회, 전통사회를 벗어나 근대적 자본주의적 개념으로 접근한 사업체로서도 의미를 갖습니다. 예술계 입장에서 사설 상업극장은 봉건 전통사회에서 허락되지 않던 예술작품을 위한 무대로서 갖추어진 공간의 의미였습니다. 예술인들은 사설 상업극장을 통해 유흥, 오락이 아닌 예술을 소비자에게 팔고 소득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의 입장에서는 사설 상업극장은 요금을 지불하고 문화와 예술을 소비할 수 있는 근대적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문물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였고 대중들은 봉건 전통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제한되어 있던 예술 장르들을 당당하게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서양 세계를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금기시되었던 인간적 감정들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설 상업극장은 예술작품을 공연 상연하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인들의 근대적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인과 동시에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또는 수용되는 공간이자 예술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에 의해 설립 운영된 사설 극장들은 관인구락부, 원각사가 있고요. 광무대가 있습니다. 광무대의 특이한 점은 멀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광무대 안에는 다양한 매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대중들이 활용하였습니다. 단성사는 최초 연희를 위한 공연장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유명한 당시의 영화들이 상연되기도 하였습니다. 단성사의 특징은 극장 내 제작단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입니다. 장안사는 1908년에 경성 중부 교동에 건립된 극장입니다. 장안사는 특이하게 청나라의 연희인 경극을 공연하였는데요. 당시 젊은이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오미가는 1912년에 설립된 영화관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변사랑 인기 있는 해설사를 두고 공연을 하여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조선극장은 1922년 경성 인사동에 지어졌습니다. 조선극장은 원래 있던 건물들을 활용하여서 영화나 공연을 했던 앞서의 극장들과는 달리 3층 벽돌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내부 환경이나 시설들이 월등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선호하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조선극장은 당시 영화관으로 지어져서 또 공연 예술 작품들을 공연할 수 있게 그냥 억지로 활용하였는데 조선극장은 설계 단계부터 무대 예술을 공연할 수 있도록 앞에 무대를 크게 설계하여서 공연 예술인들에게도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나온 것이 동양극장인데요. 동양극장은 최신 시설의 근대적 연극 전문 극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동양극장은 물론 시설이 매우 훌륭하였고요. 또 그전에는 없던 회전식 무대, 또 호리존트, 또 냉난방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동양극장의 특징은 전문 배우들을 기용하였고 또 월급제를 최초로 실시하였다는 점이고요. 또 운영을 하다가 동양극장 내에 신인 연극 배우들을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를 설치하여서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민가는 경성부에 설립된 1930년에 경성부에 의해 설립된 부립극장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 건설한 서울극장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이 있는 매우 큰 규모로 지어졌고요. 대강당은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역시 부민가는 안에는 집회실을 비롯해서 담화실, 집회실, 부속실, 특별실, 식당, 이발실 등을 갖춘 멀티 공간이었고요. 냉난방 시설도 갖추어져 있어서 최신식의 시설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대형 극장이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지만 또한 당시에 비난도 받았었는데요. 관리극장이라는 한계 때문에 친일 원형국 또는 관제 행사에 사용되면서 반민족적 공간으로 이식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방전후 극장과 법률입니다. 해방전 식민지 시기 극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본 식민지하에서 극장과 관련하여 처음 제정 공포된 법은 1910년 4월 부산 이사청령 제2호 흥행취재규칙입니다. 이 법령은 일본 흥행장과 일본 흥행물을 염두에 둔 최소한의 법적 규정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영화 제작이 시작되기 전이고 영화관도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12년 3월에는 조선총독부 법령 제40호 경찰범 처벌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공공장소 안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이었습니다. 1920년에 들어서는 영화관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922년 2월 평안남도 도령 제2호 흥행치체규칙 또는 1922년 4월 25일 일본 법규인 흥행장급 흥행치체규칙이 조선총독부 경기도 훈령 제11호 흥행장급 흥행치체규칙 취급 신득으로 공포되어서 조선에서 법적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조선의 독립된 법안은 아니었지만 효력을 발휘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첫째, 대본의 검열, 둘째, 흥행장에 대한 검토에 의한 승인에 관한 규정, 셋째, 흥행 허가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훈령 제11호 흥행장급 흥행취체 규칙 취급 신득은 영화뿐만 아니라 제2호에서 흥행장소를 극장, 또 영화관, 연회장, 광물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연극, 무용, 음악, 연희 등을 비롯한 전방위적 검열과 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일본은 이 법률을 통해서 사전허가의 개념을 도입하고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922년 8월 충청북도 도령 제12호 흥행취체규칙, 또 1924년 2월 한경북도 도령 제4호 흥행취체규칙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1923년 4월 17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9호, 1927년 5월 6일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9호의 흥행장급 흥행취체규칙의 검열 절차에 관한 일부 조항의 개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연구자 민대지 송영애는 이 시기 제정과 공포 개정이 지속된 지역단위 법령은 당시 일본 내에서도 제정되고 정비되고 있던 관련 법령을 표준으로 흥행장과 흥행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지역별로 영화에 대한 검열과 영화관을 포함한 흥행장의 승인, 허가, 운영 규정 등을 명문화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법령들은 극장의 확대와 함께 극장이 사회문화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증대되자 종전에 비해 더욱 구체화되고 세밀화되는 변화를 보입니다. 1926년 7월 5일 공포하고 8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선총독부령 제55 활동사진 필름 검열 규칙은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조선에서 별도로 제정된 극장에 관한 최초의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전체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법률을 통해 지방 단위로 시행되던 영화와 영화관에 대한 관리가 총독부 차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1920년대는 일본이 극장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제고하고 본격적으로 영화를 통해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 내 반일운동과 국제사회 고립 등과 같은 위기를 타파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일본은 극장에 관한 법률의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 세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극장을 통제함과 동시에 극장을 통한 선전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실제로 1920년 11월에 설치된 조선정보위원회는 선전영화 제작을 및 상영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의 극장에 대한 법률은 더욱 강해지는데요. 1934년 8월 7일에는 조선 총독부령 제82호 활동사진 영화 취체 규칙이 제정 공포되었고 같은 해 9월 1일자에 시행되었습니다. 제3조 흥행 개시 10일 전에 흥행장 소재지 관할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5조는 도지사의 영사 제한 권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상영 전, 검열, 상영 후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후에 일본은 1939년 12월 21일자 칙령 제846호를 근거로 해서 문무성의 연극영화음악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입법 정비를 통해서 연극법을 제안하였는데요. 통과되지 않아서 사라졌지만 이 법은 종전에 비해서 더욱 촘촘하게 검열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940년에는 조선총독부 제령 제1호 조소영화령, 조선총독부령 제81호 조선영화령 시행규칙 등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같은 법령을 통해서 역시 더욱 관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령에서 특이한 점은 영화 수출에 관한 것도 모두 허가를 받고 검열을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영화 배급, 영화 제작자에 대한 모든 신상, 인적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44년 제정 공포된 조선총독부령 제197호 조선 흥행 등 시체 규칙에서는 영화와 관련 규칙과 훈육과 관련된 조항이 한 개 조항으로 축소되었는데 이것은 임검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한 개 조항으로 축소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방 후 미소 군정기 시기 정부 수립 이후 국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방 후 조선 내 모든 권한은 일본에서 미군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술인들은 미군정의 문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식민지 시대 일본의 검열과 통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안도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군정은 일본의 법령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영화 배급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률도 마련되었는데요. 그것이 궁정법령 제115호입니다. 이 법령 제3조에는 영화 상영 허가 의무화 규정에 대해 미국 공부는 그 대행기간이 상영하는 영화에는 적용치 아니함이라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률을 통해서 미군정은 그렇지 않아도 영화 관련 인프라가 없던 조선 없어서 경쟁력이 없던 조선의 고사 직전의 조선 영화와 극장에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또 혜택을 법률화하여서 중배 혜택을 법률화하여서 시장 논리로 통제하는 미국식 조선 영화의 통제 방법이었습니다. 세금을 통한 통제입니다. 해방 전 영화관은 고율의 조세부과 대상이었고 영화관에 부여되는 세금 중 가장 비중이 컸던 세금이 입장세였습니다. 일본은 1938년 3월 조선 총독부 제령 제12호 조선 진화 사변 특별 세령을 통해서 입장세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영화관의 입장세는 경마장, 무도장, 만화장, 당구장 등과 같은 유흥업소를 보다 오히려 더 높은 세율을 자랑했습니다. 해방 후 1946년 8월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101호 등을 통해서 영화관의 입장세 세율을 30%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당시 조선인들의 현실을 고려한 완전한 새로운 법률이 아니라 기존 조선 입장 세령을 개정한 것이었습니다. 뒤이어서 1948년 5월 제193호를 통해서 거의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군정의 태도는 당시 극장과 예술인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해방 후 남한은 이승만 정권기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수립되면서 극장 관련 업무는 대한민국 문교부로 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정 시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허가 검열 통제에 관한 법률에 발전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극장과 예술인들은 여전한 검열 통제 속의 예술 활동을 하였습니다. 해방 후 북한의 김일성 정권 1948년 당시 북한 지역의 영화 관련료는 10원이었고 또 기타 특별 흥행 요금은 40원에서 50원 정도였습니다. 이 중 입장세는 시소재 극장은 80%, 그 외 지방 지역 소재 극장은 15%였습니다. 남한의 지역 입장세가 18, 즉 100%였으며 중앙과 지방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둬들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입장세는 예술인과 대중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 미소군정의 극장 정책입니다. 미군정의 극장 정책입니다. 당시 극장에 대한 접근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일본인 소유 극장을 국유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립극장의 설립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정하 남한에서는 예술인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유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국립극장도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국립극장 설립에 대한 제안은 1945년 1월 이서양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이서양은 취약한 문화예술 환경과 극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일제 식민지 시기 입영객의 중 70%에 달하는 일본의 소유의 극장을 국유화할 것. 둘째, 국유화한 기존의 극장은 영국인들이 운영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예술가 나움도 이서양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서양은 극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대중의 교육, 교화, 계몽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국유화와 국립극장 추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유화와 국립극장의 추진이 계속 국유화가 무산되고 국립극장 추진이 더뎌지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극장주들의 민간단체인 한성극장협회의 방해도 있었는데요. 한성극장협회는 표면적으로는 무대 예술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듯 하였지만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계속 미군정과 협력하였습니다. 당시 미군정 산하 중앙영화 배급사 역시 당시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중앙영화 배급사가 당시 영화관들을 거의 섭렵하다시피 하였고 또 미군정은 또 아까 말씀드린 법률을 통해서 이런 중앙영화 배급사의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영화관을 찾을 수 없어서 예술인들이 공연과 상연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소군정의 극장 정책입니다. 역시 남한과 마찬가지로 당시 북한의 극장 상황도 남한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인 소유의 극장이 7알이 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예술인들의 극장 국유화에 대한 열망은 남한과 같았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즉시 응답하여서 1946년 응답하여서 국유화 법률을 통해서 국가시설 국유화 법률을 통해서 역시 극장도 국유화하기로 결정합니다. 또 46년 3월 23일에는 20개조 정강을 발표하여서 극장의 국유화를 가속화하고 또 극장과 영화가 수요를 확대할 것을 결의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욱 축소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극장에 대한 열망과 시대적 반영입니다.
남한의 국립극장 설립 배경과 과정입니다. 국립극장 설립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1946년부터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극장은 1950년대에야 설립됩니다. 1950년대 늦게 설립되는 것도 늦게 설립되는 거였지만 기존의 서울, 대구, 부산에 설치하기로 한 것을 당시 국회 의결로 서울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예술인들을 비롯한 시대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초기 국립극장 설립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를 제외하고 미군정이 불분명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접근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궁정 관료들의 이해 부족이고, 둘째, 국립극장이 정치적인 공간이 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셋째, 중앙영화 배급사를 통한 미국 영화의 아시아 시장 확보, 미국식 생활문화의 주입이 극장 정책의 우선 고려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협조적인 미군정의 태도와 또 국내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서 극장의 설립은 계속 미뤄졌고 1950년대에야 비로소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1948년 문교부가 1948년 12월 국립극장 설치령을 제출하여서 국무회에 제출하면서 국립극장 설립을 공식화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극장 설치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국립극장 설립은 곧바로 이행되지 못했는데 이유는 첫째, 1949년 1월 3일 국무총리 결재를 거쳐서 문교부는 국립극장 장소를 시공간으로 양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립극장 설립은 또다시 미뤄졌는데 이유는 첫째, 서울시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과 같은 문교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또 이에 따라서 문교부와 서울시 공방으로 1년간 또 미뤄졌습니다. 둘째, 시공간이 무대 공연 예술에는 맞지 않는 영화관 시설을 갖춘 장소라는 점을 들어서 연극계는 부민관을 국립극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다시 설득해야 해서 다시 미뤄지게 됩니다. 셋째, 예산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부민관은 미군들의 오락장으로 쓰였던 곳이라서 국립극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경제적 토대가 충분하지 않아서 국립극장 설립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네, 북한의 국립극장 설립 배경과 과정입니다. 북한의 국립극장은 1947년 1월 9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국립극장 설치에 관한 건에 따라서 같은 해 5월 1946년 5월에 설립된 중앙예술공작단을 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립극장이 설립에 뒤이어서 국립극장들이 분야별로 세 분야대에서 설립되었는데 대표적으로 1948년에 설립된 국립예술극장이 있습니다. 뒤이어서 국립민족예술극장, 국립아동예술극장, 국립고개극장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북한의 국립극장이 남한 국립극장에 비해 조기에 설립됨으로써 첫째, 국립극장이라는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기관을 기반으로 극장예술 조직을 조기에 체계화 통합함으로써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고 인민 대중을 사회주의 체제로 선동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둘째, 국립이라는 단어가 갖는 당시의 의미와 대표성으로 남한의 예술계 인재들이 월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부족했던 예술계 인재 문제를 해결하고 단기간에 남한을 앞지르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 급격한 문화예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셋째,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대중의 예술 확립 공간이자 동시에 교육 계몽의 공간이라는 상징성은 과거 전통 국가와 식민지 시대 내내 국가가 제공하는 공간, 국가에 관리되는 공간, 향유를 위해 조직된 공간에서 소외되어 있던 인민대중의 심리를 체제로 결집시켰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 들리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영성 부위원님의 오늘 듣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은 상태나 인생계에서
제가 한번 켜볼게요. 네. 네, 저희 쪽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님께서 써주신 글은 제목이 해방 후 남북문화정책연구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0쪽을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목차에서 보면 한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이 서론이고 2장이 일제식민지 시대 조선의 근대극장, 3장이 해방 전후, 그 다음에 4장이 해방 후, 그 다음에 5장이 국립극장에 대한 열망과 시대적 반향, 결론, 마지막 6장이 결론인데요. 실은 저 앞부분이 좀 많아서 이해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제목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해방 후 이렇게 남북 문화정책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일제 시기부터 뭐 모든 것들을 다 다뤄주시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 뒷부분이 좀 집중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실제 그러면 앞부분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밝혀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차상으로 보면 따라서 그 3장 이전은 조금 많이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국립극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올해가 우리는 국립극장 70주년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행사를 했었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1950년에 생긴 만들어진 국립극장은 국립극단과 국립극장의 합해진 형태고요. 지금은 이제 국립중앙극장, 이게 이제 그 김기훈이 말씀하시는 장소로서의 국립극장이고요. 국립극단은 분리돼서 지금은 재단법인 형태로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장충동에 있는 게 국립중앙극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명동에 있는 명동예술극장하고 서울역에 있는 백민호 이런 극장들이 국립극단입니다. 근데 이 북한에서는 1947년에 생겼다고 하는 국립극장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947년에 국립극장이 생겼고 1948년에 다른 국립이 들어가는 극장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에 보면 그럼 우리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알고 있는 북한의 극장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 연구의 목적이 해방 후 남북 문화정책을 비교하는 데 있다면 비교의 준거들을 기준들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법률 그런 조금 나와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교의 준거가 조금 분명하지 않아서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교의 방법을 쓰려고 한다면 국립극장과 유사한 시설들이 당시 해방 후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국립극장은 남한에서는 1950년에 생겼습니다만 그 전에 1945년에 국립도서관이 생겼고요. 1948년에 국립박물관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남한에서는 국립극장에 대한 수요라든지 필요성이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비해서 낮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도서관이나 박물관들과 국립극장과 당시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걸로 한다면 열망과 시대적인 반향이 무엇이었는지가 비교가 된다면 국립극장을 통해서 남북한의 문화정책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립극장은 아까 선생님도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간으로서의 개념도 있는 거고 극단으로서의 개념도 있는 거고 한데 지금 영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영화는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해방 직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별도로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1950년에 국립극장이 생겼을 때는 아마 영화는 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행정 조직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948년에 정부 수립 이후에 영화 검열은 공보처에서 담당을 했고요.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문교부 문화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문화국에서는 두 개의 과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예술과이고 두 번째가 교도과입니다. 교도과. 다시 말해서 당시에 남한정부에서도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게 교도의 수단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행정 조직의 체계들이 비교가 됐더라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비교에선 그 미군정 시기에는 조금 이제 자세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소군정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947년에 북한의 독립국장이 생겼을 때 많은 예술인들이 월북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월북을 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해당 남북 문화정책이라고 한다면 문화정책의 당시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립극장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셨으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과 토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우리 조현석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몇 가지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번 발표에 대한 수정 의견 제시라고 말과 드디어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전체 발표물에 대한 구성, 그다음에 비교의 준거들 검색만으로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다른 비교가 가능할 수 있는 소재들을 좀 더 모아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번 김기인 선생님의 발표는 남북의 문화 정책이 있었고 그 지향점이 각각 좀 달랐는데 특히 그 다른 지향점이 국립극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를 통해서 어떻게 서로 이게 상이하게 달라졌는지를 조금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큰 멘트를 주셨습니다. 더불어 질문을 한두 가지 해주셨는데요. 제가 정리를 그래서 47년에 설립 때 국립극장이 뭐였느냐라는 질문인데 그게 공간이냐 또는 극단이냐 이것에 대한 차이도 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영화는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다른 맥락은 아니었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과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요. 이 의견 제시는 발표자께서 김기인 선생님께서 갖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위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끝난 다음에 청중 플로어 질문 좀 있을 것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기인 선생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윤성 선생님 우선 토론문과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한에 맞춰 쓴 논문이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기해주신 문제점들은 제가 차후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또 제기해주신 것에 저 100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 해서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47년에 발족된 북한의 국립극장의 형태는 어떤 것이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논문의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극장이라는 단어가 또 사전적 의미와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 매우 달랐고 또 제가 연구 분석하기로는
당사자들도 역시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7년에 발족된 북한의 국립극장 역시 극장이라는 의미와 또는 극단이라는 의미로 자기 당사자들도 혼용해서 썼고 또 인민대중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고요. 하지만 국립극장이 종전에 쓰여졌던 다른 극장들과 같이 영화관으로서의 기능도 하면서 극장이라는 그냥 용어로 혼용되었는지는 차후에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립극장 설립 이후 남한의 예술가들이 월북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북한은 해방 전에 남북한의 문화예술적 환경은 모든 시설이나 인재들이 서울에 몰리다 보니까 북한은 솔직히 인재들도 없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반 인프라들이 없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 초기에 영화를 통한 선동 활동을 하려고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는데 이런 인재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자신들이 지금 현재 극장들이 국유화되고 있고 문화예술인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선전했는데 선전해서 그 전에도 국립극장이 설립되기 전에도 일부 남한의 예술가들이 많이 월북을 했었는데 국립극장이 설립되면서 확실히 남한과 북한의 예술 환경이 확실히 다르고 또 문화 정책이 다르고 예술인을 대우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국립극장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월북을 하는 또 월북이 많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또 추가 질문 또는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기인 선생님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채팅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정이 국립극장 설립의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필자는 국립극장이 정치적인 공간이 될 것을 우려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혹시 실제로 그러한 시도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정리화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선생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잘 안 들려가지고.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이분정이 국립극장 설립에 소극적이었다고 필자께서 주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 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 이분정이 그러한 시도를 실제로 했는지 어떤 기록이나 어떤 이런 것 액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단순히 그 정치적인 공간이 될 것을 우려했다는 차원인지 그냥 더 나아가서 어떤 강한 액션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이제 그런 정치적인 활동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지. 네, 이게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당시 미 군정이 국립극장 설립의 소극적인 이유는 뭐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일단 당시 자본주의 체제에서 조선의 사회를 바라보고 그냥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시장 경제에 따라서 극장을 그 환경에 놔둬보자 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조선 상황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었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운이 없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이 초기에 러치 장관과 이 국립극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고 1946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국립극장으로 전환해서 활용하자라는 것이 거의 의견의 합치가 되었었는데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고 또 앤더슨 경기도지사가 국제극장을 왜 너네들 마음대로 하냐?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입찰을 붙여버리는 바람에 또 그것이 또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면서 이런 불운들도 겹치면서 국립극장이 계속 미뤄지게 됐는데요. 이제 정자 선생님께서 질문해주신 정치적인 공간이 될 것이 우려했다라는 것은 당시의 신문이나 또 인터뷰 등을 통해서 보면 극장이란 공간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 또 종전에도 갖고 있었던 극장이 식민지 시대의 뭐 회합이나 또 민족적 결집을 하는 공간 또 모여서 어떤 저항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어떤 극장이 갖고 있는 본래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런 인터뷰 내용과 또 기사 내용 또는 또 미국 내에서 비밀리에 작성되었던 문건들을 통해 보면 이런 것들을 우려했다는 실질적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당장 기억은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차후에 정진아 선생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께서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여쭤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술을 기능을 눌러가지고요.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게 역사 논문 있잖아요. 그 주제는 이제 문화예술 쪽의 극장이지만 글의 전개는 이제 일제 시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일종의 이제 근현대사의 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거나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그래서 계속 그 미소 분정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쪽에 미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 소군정이 있었어요. 이쪽에 소군정이 미군정으로 설정된 것이 우리가 크게 소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역사상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소군정이 있었다는 얘기고 아니면 역사상 다른 어떤 거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제 기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네, 역사학자가 아니어서 제가 명확하게 있었다 없었다의 유무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 정진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남한과 북한의 초기의 문화 정책은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달랐고 또 미군정이 남한의 당시 문화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검열이나 아까 말씀드린 통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 안에서 자신의 통제 안에서 이 문화 정책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물론 많은 역사적 논란이 있을 것 같지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땐 북한의 경우에 소련의 입장은 그렇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극장의 국유화 과정에서도 미군정은 남측의 예술인들의 굉장히 열망이었던 극장의 국유화가 굉장한 열망이고 소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방적으로 입찰에 붙이고 불화해버렸던 반면에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측면도 있지만 바로 해방되자마자 1946년에
모든 극장, 그러니까 일본이 소유의 극장, 일본의 사인 법인의 극장을 비롯해서 친일파 행위를 했던 사람의 극장까지 모조리 국유화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대중이나 예술인들 모두 동의하고 환영을 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소근정은 북한 자체적으로 열망하고 있던 것 또는 소망하고 있던 것 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들을 대부분 좀 많이 준 측면이 있지 않나. 국유화를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소근정이 개입을 하길 원했다면 어떤 다른 행위들이 역사적으로의 사료들을 보면 어떤 했던 행위들이 보였을 텐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북한 주도로 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을 보면 제가 분석하기로는 미군정보다 소군정은 여기서 그냥 소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소군정은 훨씬 북측의 많은 권한을 초기에 이양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하였습니다.